1869년 봄, 스위스 바젤 대학교의 교수 회의실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사 학위는커녕 제대로 된 논문 한 편 써본 적 없는 24살짜리 청년이 정교수로 임용된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그 주인공이 바로 훗날 철학의 망치를 든 괴물로 불리게 될 프리드리히 니체였습니다. 당시 고전문학학이라는 학문은 지금의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고 딱딱한 세계였어요. 낡은 도서관에 먼지 쌓인 서고에 틀어박혀서 수천 년 전 그리스 로마의 문장 하나, 단어 하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분석하는 게 전부였죠. 학계의 거물이었던 리칠 교수가 니체는 이미 완성된 천재다. 그가 아니면 누가 이 자리에 앉겠느냐며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교수라는 빛나는 명예를 거머쥔 니체의 내면은 겉보기와 달리 아주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헌학이라는 학문이 죽은 글자들만 만지작거리는 이른바 박제된 학문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니체는 낡은 종이 냄새가 아니라 심장을 고동치게 만드는 뜨거운 피의 냄새를 맡고 싶어 했습니다. 인간의 고통과 환희, 그리고 삶의 근원적인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본질적인 답을 갈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니체에게 운명의 신이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의 손길을 내밉니다. 당대 유럽 전체를 뒤흔들던 최고의 스타이자 논란의 중심이었던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라이프치히에 있는 한 친구의 집에서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졌어요. 55살의 노련한 거장 바그너와 24살의 파릇파릇한 천재학자 니체는 그날 밤 첫 대화를 나누자마자 서로에게 완전히 매료되고 맙니다. 바그너는 니체의 날카로운 지성에 감탄했고, 니체는 바그너의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빨려 들어갔습니다. 사실 바그너는 단순한 음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페라를 넘어 인간의 영혼을 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예술을 꿈꿨고, 스스로를 새로운 시대를 열 구원자로 믿고 있었죠. 니체의 눈에 비친 바그너는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고대 그리스의 거대한 생명력을 현대에 다시 부활시킬 유일한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준 건 철학자 쇼펜하우어에 대한 공통된 열광이었어요. 세상은 고통이고 삶은 맹목적이라는 쇼펜하우어의 비관론을 바그너는 음악으로, 니체는 철학적 사유로 극복해보려 했던 겁니다. 바그너는 니체를 자신의 별장인 트리비슈엔으로 초대했고, 니체는 주말마다 그곳을 찾아가 바그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니체는 바그너가 작곡하고 있던 거대한 악극 니벨룽의 반지를 들으며 전율을 몸을 떨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음악 감상이 아니라 한 인간의 정신이 통째로 뒤바뀌는 일종의 종교적 체험에 가까웠죠. 바그너는 니체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불어넣었고, 니체는 그 영감을 토대로 자신의 첫 번째 저작을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이상 문헌학이라는 좁은 틀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학계의 원로들이 뒤에서 수근거리고 동료들이 비웃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니체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는 바그너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 보수적인 학문의 바다를 뒤엎고 새로운 철학의 대륙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니체는 생각했습니다. 왜 고대 그리스인들은 비극이라는 고통스러운 예술에 그토록 열광했을까? 왜 그들은 잔인하고 무서운 이야기들을 무대 위에서 지켜보며 오히려 삶의 희열을 느꼈던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니체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주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개념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이성적이고 정돈된 기존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아주 파괴적인 발상이었죠. 바그너의 음악 속에서,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신화 속에서 니체는 인간의 영혼을 지배하는 두 가지 거대한 힘을 발견해냈습니다. 그중 하나는 질서와 절제를 상징하는 아폴론적인 힘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모든 경계를 허물고 폭발하는 광기의 힘이었습니다. 니체는 먼저 태양신 아폴론의 이름을 딴 아폴론적인 힘에 주목했습니다. 아폴론은 질서와 절제, 그리고 아름다운 외양을 상징하는 신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고대 그리스라고 하면 떠올리는 저 정교하고 우아한 대리석 조각이나 논리 정연한 기하학적 건축물들이 바로 이 아폴론적인 정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꿈과 같은 상태예요. 우리가 잠을 자면서 꾸는 꿈속에서는 아무리 비현실적인 일도 아주 선명하고 질서 있게 나타나는 것처럼 아폴론적인 힘은 혼란스러운 세상을 보기 좋게 정돈해줍니다. 인간이 개별적인 존재로 존재할 수 있게 울타리를 쳐주고 삶의 고통스러운 이면을 예쁜 포장지로 감싸서 세상은 참 살만하고 아름다운 곳이야 라고 속삭여주는 힘이죠. 학계에서는 오랫동안 그리스 문명을 이 이성적이고 밝은 아폴론의 빛으로만 해석해왔습니다. 하지만 니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눈부신 빛의 장막 뒤에 훨씬 더 거대하고 파괴적인, 그러면서도 매혹적인 어둠이 숨겨져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게 바로 술과 광기의 심, 디오니소스의 이름을 딴 디오니소스적인 힘이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라 도취의 상태입니다. 축제에서 술에 취해 춤을 추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내 사회적 지위가 무엇인지, 그런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나라는 껍데기가 깨지고 대자연의 거대한 흐름 속에 내가 하나로 녹아드는 그 짜릿한 해방감. 그게 바로 디오니소스적인 에너지의 본질입니다. 니체는 이 힘을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원초적인 생명력이라고 불렀어요. 이건 결코 예쁘거나 단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잔인하고 불합리하고 때로는 공포스럽기까지 한 삶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죠. 여기서 니체는 아주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왜 그토록 잔인한 비극을 즐겼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비극을 단순히 눈물을 짜내는 슬픈 연극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니체는 그리스인들이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비극을 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실레노스의 지혜라는 아주 유명한 신화를 예로 들어요. 미다스 왕이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스승인 실레노스를 붙잡아 물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고요. 그러자 실레노스가 껄껄 웃으며 대답하죠. 인간아, 너희에게 가장 좋은 건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태어났다면 최대한 빨리 죽는 것이다. 정말 끔찍하고 허무한 말이죠.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이고 허무라는 이 날카로운 진실 앞에서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니체가 발견한 놀라운 지점은 그리스인들이 이 절망에 잡아먹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그 끔찍한 시면을 예술이라는 수단을 통해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디오니소스적인 그 처절한 고통과 파괴를 무대 위로 끌어올리고 거기에 아폴론적인 아름다운 형태를 입혀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비극의 무대 위에서 주인공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걸 보며 관객들은 소름 끼치는 공포를 느끼는 동시에 묘한 희열을 맛봅니다. 저 고통이 바로 삶의 본질이구나. 하지만 저 파괴 속에서도 생명의 에너지는 계속 흐르고 있구나 하는 걸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니체가 말한 비극적 긍정의 시작입니다. 세상이 아름다워서 긍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이토록 잔인하고 끔찍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가겠다 라고 외치는 아주 강력한 의지인 셈이죠. 니체는 바그너의 음악 속에서 바로 이 고대 그리스 비극의 에너지가 부활하는 걸 봤습니다. 바그너의 그 웅장하고 휘몰아치는 오케스트라 선율은 이성적인 논리를 마비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디오니소스적인 도취의 세계로 끌고 가거든요. 그는 바그너야말로 아폴론적인 거칠애에만 치중하던 근대 유럽의 나약한 예술을 박살내고 인간의 원초적인 생명력을 되찾아줄 유일한 구원자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자신의 첫 책 비극의 탄생을 쓸 때 이 모든 이론적인 근거를 바그너에게 바치는 헌사처럼 구성했어요. 문헌학자의 탈을 썼지만 그 안에는 기존 학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겠다는 아주 위험한 야심이 끌어넘치고 있었던 겁니다. 니체는 이 책을 통해 철학은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논리놀이가 아니라 삶의 허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처절한 투쟁이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니체의 파격적인 행보는 곧 그가 평생을 몸담아온 학문적 토대를 위협하는 거대한 폭풍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책이 출간되자마자 니체가 존경에 마지 않던 스승들과 동료들은 경악을 금시 못했어요. 그들에게 이 책은 정밀한 분석과 근거가 생명인 문헌학의 수치이자 광기에 휩싸인 한 청년의 헛소리처럼 보였거든요. 특히 당대 최고의 신예 문헌학자로 꼽히던 빌라모비치는 니체의 책을 가리켜 이것은 학문이 아니라 음악에 취한 자의 잠꼬대다라며 아주 공개적이고 무자비한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학계에서의 매장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니체의 강의를 듣던 학생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동료 교수들은 그와 눈을 맞추는 것조차 꺼리기 시작했죠. 천재적인 소년 학자로 화려하게 등장했던 니체가 불과 몇 년 만에 학계의 이단아로 낙인 찍혀 고립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재미있는 건 니체의 반응이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비웃고 손가락질할수록 그는 오히려 더 확신에 차기 시작했거든요. 자신이 발견한 이 디오니소스적인 진실이 현대인들의 나약한 정신을 일깨울 독약이자 치료제가 될 것임을 직감한 겁니다. 고독 속에 갇힌 니체는 이제 문헌학이라는 좁은 방에서 걸어나와 인류 전체의 가치관을 뒤흔드는 더 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비극이 사라진 시대,
즉 인간이 고통을 직시하지 못하고 애써 외면하며 그저 안락함과 도덕 뒤에 숨어버린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그리스 비극이 몰락하게 된 원인을 추적하면서 그 배후에 숨어있는 또 다른 거대한 그림자를 찾아냅니다. 니체는 그 범인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하다고 칭송받는 한 남자를 지목했습니다. 그건 바로 소크라테스였어요. 니체의 눈에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본능과 생명력을 이성이라는 잣대로 난도질한 최초의 범죄자처럼 보였거든요. 소크라테스가 나타나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따지기 시작한 순간 그리스 비극의 그 뜨거웠던 에너지는 싸늘하게 식어버렸다는 거죠. 니체는 왜 소크라테스를 그토록 미워했을까요? 그리고 그 이성 중심의 철학이 어떻게 현대인들을 허무주의라는 늪에 몰아넣었다고 본 것일까요? 이 질문은 니체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자 그가 왜 결국 신은 죽었다는 폭탄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바그너와의 우정이 깊어질수록 그리고 학계에서 더 처절하게 버림받을수록 니체의 사유는 더 날카롭고 위험하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예술 비평을 넘어 유럽 전체 문명을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기둥들을 하나씩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니체는 한 가지 기묘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기묘한 사실이란 자신이 그토록 고뇌하며 찾으려는 비극적 정신의 실체가 저 멀리 먼지 쌓인 고대 그리스의 기록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자기 눈앞에 살아 숨쉬는 거인처럼 서 있는 리히아르트 바그너의 존재 자체가 그가 갈구하던 디오니소스적인 생명력의 증거였던 거죠. 스위스 루체른 호숫가의 고요한 별장 트립셰는 니체에게 단순한 휴양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세상의 비난과 학계의 냉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이자 새로운 문명이 잉태되는 거룩한 성소와도 같았어요. 바젤 대학의 젊은 교수였던 니체는 주말만 되면 서둘러 짐을 챙겨 기차를 타고 이 성소를 찾았습니다. 당시 바그너는 30살이나 어린 이 청년 학자를 마치 자신의 잃어버린 아들이나 분신처럼 아꼈습니다. 바그너와 그의 아내 코지마, 그리고 니체, 이 세 사람이 트립셴의 거실에 모여 앉아 나눈 대화는 당대 유럽 그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는 가장 뜨겁고도 위험한 지적 불꽃이 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니체는 바그너의 집에서 보낸 이 시절을 자기 생애에서 가장 행복하고 찬란했던 순간으로 기억하곤 했어요. 바그너는 니체에게서 자신의 예술 철학을 이론적으로 완성해줄 천재적인 두뇌를 보았고, 니체는 바그너에게서 나약한 근대 문명을 단칼에 베어버릴 살아있는 디오니소스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호숫가를 산책하고 밤이 깊도록 피아노 앞에 앉아 바그너의 새로운 악보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니체는 전율했습니다. 바그너의 그 압도적인 선율 속에서 고대 그리스인들이 축제 때 느꼈을 법한 그 황홀한 도취와 광기를 온몸으로 느꼈거든요. 니체가 보기에 당시의 유럽 문화는 심각하게 병들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과학이 발전하고 합리주의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 본연의 역동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그저 안락함과 도덕이라는 껍데기 뒤에 숨어버린 겁쟁이들만 가득했으니까요. 니체는 이걸 소크라테스적 낙관주의의 저주라고 불렀습니다. 인생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모든 것을 이성으로 설명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달콤한 거짓말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거죠. 니체의 원대한 기획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는 단순히 과거의 문헌을 연구하는 학자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그너의 음악극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 근대인들의 마비된 감각을 깨우고 고대 그리스 비극이 가졌던 그 처절하고도 위대한 긍정의 에너지를 부활시키려 했던 겁니다. 바그너가 꿈꿨던 종합예술, 즉 음악과 시와 춤이 하나로 어우러져 관객을 집단적인 황홀경으로 몰아넣는 그 거대한 무대야말로 현대인을 치유할 유일한 해독제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집필된 책이 바로 니체의 첫 저작, 비극의 탄생입니다. 니체는 이 책을 쓰는 동안 자신이 단순히 글을 쓰는 게 아니라 타락한 시대를 향해 폭탄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책의 서문부터가 파격적이었어요. 그는 이 책을 사랑하는 벗이자 스승인 바그너에게 헌정하며 예술이야말로 인간 삶의 진정한 구원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학문적인 엄밀함보다는 시적이고 격정적인 언어들이 지면을 가득 채웠죠. 니체는 이 책에서 바그너를 아폴론적인 질서와 디오니소스적인 파괴를 동시에 거머쥔 이 시대의 새로운 비극 작가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바그너의 음악이 울려 퍼지는 순간 관객들은 자아를 잃고 대자연의 원초적인 생명력과 하나가 되는 그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트립시엔의 별장에서 바그너와 함께 보낸 그 긴밀한 시간들은 니체에게 이 위험한 도박을 감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세상을 향해 함께 맞서 싸우는 전우 같았고, 니체는 바그너의 승리가 곧 자신의 승리이자 인류 정신의 승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바그너 역시 니체의 이 열정적인 지지에 크게 고취되었고, 니체는 바그너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더 멀리, 더 높은 곳에 있는 진리를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견고해 보이던 두 천재의 우정에는 사실 처음부터 아주 미세한 균열이 숨어 있었습니다. 니체가 바그너에게서 본 것은 자신이 보고 싶어 했던 이상적인 영웅의 모습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실제 바그너라는 인간이 가진 또 다른 얼굴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니체는 바그너를 통해 인간을 자유롭게 하려 했지만, 정작 바그너는 자신을 정점으로 하는 또 다른 거대한 우상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트립시엔의 평화로운 나날들 뒤편에서 니체는 바그너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자신을 서서히 잠식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찬양했던 그 구원자가 어쩌면 또 다른 형태의 감옥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온 것이죠. 여기서 니체는 한 가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내가 갈구하는 이 예술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게 만드는 또 다른 마약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 말이죠. 하지만 이런 내면의 갈등을 채 정리하기도 전에 니체에게는 더 커다란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야심차게 내놓은 그의 첫 책, 비극의 탄생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학계에서 처절할 정도로 난도질을 당했거든요. 니체는 이 책이 침체된 독일 학계에 거대한 충격을 주고 새로운 문화혁명의 신호탄이 될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그의 동료 학자들과 스승들은 철저하게 침묵하거나 아니면 노골적인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고전 문헌학계에 떠오르는 샛별이었던 울리리히 폰 빌라모비츠라는 청년 학자는 니체의 책을 두고 이건 학문이 아니라 미친 소리다 라며 아주 공개적으로 저격을 해버립니다. 엄밀한 사료 증명도 없이 그저 자신의 주관적인 감상과 철학적인 망상만 늘어놓았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었죠. 니체는 순식간에 학계의 왕따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때 천재 교수로 이름을 날리던 그의 강의실에는 더 이상 학생들이 찾아오지 않았고, 동료 교수들은 식당에서 그와 마주치는 것조차 꺼려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2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교수가 됐는데, 첫 책 한 권 때문에 그 모든 명성과 커리어가 단칼에 잘려나가는 그 기분을요. 하지만 역설적이로도 문헌학자 니체의 이 비참한 몰락은 철학자 니체가 탄생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학계라는 울타리에서 쫓겨난 덕분에 그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만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지독하게 고독하지만 완벽하게 자유로운 길을 걷게 된 거죠. 니체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 시련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평생 낡은 책장 사이에서 먼지나 털어내는 지루한 학자로 늙어갔을 거라고요.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을 뒤쫓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를 파괴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망치를 든 철학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 과정에서 니체는 자신을 짓누르던 또 다른 거대한 그림자, 바로 바그너와의 관계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바그너는 니체의 책이 비판받을 때 그를 방어해주긴 했지만, 사실 니체가 자신의 철학을 펼치는 것보다 자신의 음악을 홍보하는 홍보맨이 되어주길 더 원했습니다. 니체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찬양했던 바그너의 예술조차 결국은 대중의 박수갈치에 목매는 또 다른 허영심의 산물일지 모른다는 사실을요. 특히 바그너가 자신의 전용 극장인 바이로이트를 짓고 전 유럽의 귀족들과 권력자들을 불러 모아 화려한 축제를 여는 모습을 보며 니체는 깊은 환멸을 느낍니다. 그가 원했던 건 인간 정신의 근본적인 혁명이었지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귀족들의 사교 모험이 아니었거든요. 결국 니체는 결단합니다. 자신을 숭배하길 원하는 스승 바그너를 떠나 아무도 가지 않은 거친 광야로 혼자 걸어 들어가기로요. 이것은 단순한 절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 주던 모든 안전장치를 스스로 부수고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을 정면으로 마주하겠다는 선언이었죠. 학계에서도 버림받고 유일한 정신적 지주였던 친구와도 결별한 미체 앞에 이제 거대한 암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 어떤 가치도, 그 어떤 도덕도,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빈 허공, 허무주의라는 괴물이었어요. 니체는 이제 이 괴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도 찬란한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세상을 떠받치던 모든 가치가 사라진 이 텅 빈 공간에서 인간은 과연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가? 유럽 문명 전체를 뒤흔들 니체의 이 처절한 투쟁은 이제 신은 죽었다는 그 유명한 외침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폭풍 전야와도 같은 이 고요함 속에서 니체는 자신의 건강과 정신이 서서히 무너져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멈추지 않고 펜을 들었습니다. 다음 화에서 우리는 그 고통의 끝에서 니체가 발견한 허무주의의 정체, 그리고 그가 왜 현대인들에게 그토록 가혹한 경고를 던졌는지 확인하게 될 겁니다. 비극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